서울 강남구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49층 고급 오피스 빌딩. 그중 한 층, 오늘은 국내 최대 대기업 SL그룹의 공개 채용 설명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건물 안은 취준생들과 기업 관계자들로 가득 차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그 한가운데 안내 데스크 앞에 선 배연수, 27. 단정한 머리에 검정 스커트와 하늘색 셔츠를 입은 연수는 스텝용. 명찰을 가슴에 단 채 고객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는 정규직 직원이 아닙니다. 채용 대행업체를 통해 오늘 하루 동안만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허투루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전 설명회장은 오른쪽 첫 번째 회의실입니다. 좌석은 선착순이니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밝은 미소로 응대하는 그녀의 얼굴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쪽, 출입문 옆에 대리석 벤치, 낡은 갈색 코트, 세월이 묻은 가죽 구두, 손엔 오래된 서류 가방을 들고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긴 했지만 옷은 어깨가 축 늘어졌고 바짓단은 해져 있었습니다. 다들 분주히 움직이는 와중에도 그 노인은 한참 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죠. 연수는 처음엔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다시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SL그룹 채용 설명회라고 적힌 롤 배너였습니다. 연수는 말없이 따뜻한 물병과 미니 샌드위치 하나를 들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설명회에 오신 거세요? 노인은 잠시 고개를 들더니 연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입장할 수 있소? 물론이죠. 그런데 참가자 등록은 하셨어요? 노인은 대답 없이 낡은 가방을 열어 구겨진 이력서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력서의 형식은 오래된 것이었고 마지막 수정 날짜는 2005년으로 되어 있었지요. 연수는 당황했지만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 도와드릴게요. 이력서는 제가 다시 출력해 드릴 수도 있고요. 됐어. 노인은 말을 짧게 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SL그룹 홍보실 과장 최지훈,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입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아르바이트 학생. 아, 이분이 설명회 참가자이신 것 같아서요. 제가 응대를. 이분요? 지훈 과장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밖에서 노숙인 유입되면 우리 이미지에 타격 있어요. 당장 내보내세요. 연수는 깜짝 놀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이분, 참가자세요. 이력서도 갖고 오셨고요. 하지만 과장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전을 눌러 보안팀을 호출하며 말했죠. 보안 1팀 로비의 외부자 침입. 바로 조치 바랍니다. 노인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연수를 한번 바라보고는 아무 말 없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안 요원이 그를 막으려 하자 연수가 다급히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분 잘못 없어요. 그저 설명회에 오셨을 뿐이에요. 그러자 과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연수 씨죠? 소속은 자베이스 채용 도우미 맞죠? 오늘부로 귀하는 행사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순식간에 연수는 현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보안카드를 반납하고 건물 밖으로 나서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스스로에게도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그녀는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것, 그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연수는 비어있는 가방 안에서
그 노인이 흘린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합니다. 첫 페이지엔 박경태라는 이름과 함께 희미하게 번진 명함이 끼워져 있었죠. SL그룹 창립회장 마이너스 박경태. 연수는 눈을 의심합니다. 그 순간 자신의 핸드폰에 발신자 번호 제안으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배연수 씨 맞으십니까? 저희는 SL그룹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 핸드폰을 귀에 댄 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빌딩 숲 사이 유리로 반사된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은 SL그룹 본사. 그 최상층,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임원 전용 공간. 배연수는 이곳에 들어선 순간부터 심장이 요동치듯 뛰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실 주임 김세진 과장이 정중히 인도합니다. 연수는 고개를 조심스레 끄덕이며 묻습니다. 근데 정말 회장님께서 절 왜? 저희도 자세한 이유는 모릅니다. 단지 며칠 전 회장님께서 직접 보안실 CCTV 영상을 보신 뒤 연락을 주셨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없이 고요한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회장실 문 앞. 김 과장이 노크를 하자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들여보내세요. 도어가 열리고 연수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엔 며칠 전에 그 노인, 아니, 지금은 격식 있는 정장을 입고 앉아 있는 SL그룹 창립회장 박경태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흐트러지지 않았고 눈빛은 마치 세상을 꿰뚫는 듯 깊었습니다. 안께 배연수 양이 맞나? 연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습니다. 며칠 전 나를 도왔지. 고맙네. 아니에요. 전 그저 아무도 도와주지 않길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 사람 대부분은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행동은 하지 않지. 자네는 달랐어. 박경태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건 20여 년 된 사진 한 장. 사진 속 젊은 여인과 함께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 이 사람 알아보겠나? 연수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갑작스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사진 속 여인, 분명 자신의 어머니 정지연이었다. 어머니요. 맞아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박경태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그게 바로 나요. 1989년 우리가 함께했던 마지막 여름이지. 연수는 말문이 막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어머니와 회장님이 사랑했지. 세상에 반대가 있었지만 우리는 진심이었어. 하지만 결국 나는 집안의 반대와 후계자 자리라는 무게 앞에서 지연이를 떠났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비겁한 선택이었지. 박경태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난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어. 단 한 번도. 그리고 얼마 전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났지. 연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 채 컸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단 한 번. 그 사람은 너를 알지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르겠군. 아니, 날 원망했을 테지. 충분히. 둘 사이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경태는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자네가 나를 도왔던 그날 이후 난 내 인생에서 단 한 번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로 했네. 내가 세운 이 회사,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지만 정작 내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거든.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납니다. 나에겐 자식이 없어.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자네는 나의 친혈육이 아닐 수도 있어. 확인되지 않았으니.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확신이 있네. DNA 검사는 할 수 있지. 하지만 난 자네가 내 딸이 아니더라도 자네를 내 사람으로 삼고 싶네. 연수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 한켠이 요동쳤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가 지금 눈앞에서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 사람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박경태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람들에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자리. 그게 자네가 할 일이지. 경영을 맡아달라는 건 아니야. 그건 내 조카에게 넘겼으니. 다만 자네의 그 따뜻함을 조직이 잊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해. 잠시 뒤 회장실 문을 나서는 연수는 머릿속이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일 수도 있는 남자, 자신을 해고당하게 만든 사건의 중심,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된 이 모든 변화의 서막.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박경태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날 단 한 장의 이력서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 줄은 몰랐네. 하루가 지나고 서울 망원동의 오래된 원룸. 창문 틈 사이로 겨울 햇살이 스며든다. 배연수는 침대 끝에 앉아 탁자 위에 펼쳐진 낡은 앨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어머니, 젊고 환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연수가 태어나기 몇 년 전부터 앨범은 멈춰 있었습니다. 연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금색 사각 보석함.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소중히 간직했던 유품.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 그리고 누렇게 바랜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 속에는 몇 줄 되지 않는 짧은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1989년 7월 17일. 한강변에서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마주했다. 그는 내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지만 나는 결국 등을 돌렸다. 미안하다, 연수야. 내게서 아버지를 뺏은 건 나야. 연수는 수첩을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기억 속의 단편들이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가끔씩 텔레비전에 나오는 기업 총수들의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았고 그중 SL그룹 회장이 나올 땐 리모컨을 들어 조용히 TV를 껐습니다. 엄마가 알고 계셨구나.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은 SL그룹 비서실 김세진 과장이었습니다. 김세진 과장. 배연수 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 관련 자료를 전달드립니다. 또한 회장님께선 정지연님의 장례식장을 다녀오지 못했던 점을 무척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연수는 놀란 눈으로 첨부된 사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병원 장례식장 입구, 1년 전 날짜로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정장을 입고 서 있던 박경태의 모습. 그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마스크와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조용히 꽃다발을 두고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셨었구나. 갑자기 그녀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싶었던 진실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었지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가슴속 깊은 자리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다음 날 연수는 다시 SL그룹 본사로 향합니다. 그곳엔 박경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왔네. 결심이 섰나? 연수는 눈을 마주보며 말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하지만 알고 싶어요. 제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제 곁에 있어 주었는지, 그리고 회장님이 어떤 이유로 저를 불러내셨는지. 박경태는 작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네. 그럼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자고. 자네가 보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이 있어. 그는 내선 전화기를 들어 짧게 통화한 후 조용히 말합니다. 이 사람, 지금까지 날 대신해 회사를 이끌어온 내 조카일세. 자네보다 5살 많지. 이번에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자네와 함께 일하게 될 거야.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검정 수트에 날카로운 눈매, 정확한 걸음. 그는 연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도윤입니다. 회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연수는 짧은 전류처럼 느껴지는 묘한 기시감을 받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선가 익숙한 눈빛. 박도윤 역시 연수를 바라보다가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어머니 성함이 정지연 씨 맞으신가요? 연수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저희 집 책장에 꽂힌 오래된 앨범 속에 정지연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구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그날 회장실, 박경태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감추려 했던 것들이 이렇게 모두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SL그룹 본사 21층 임원 회의실. 회의실 테이블 앞에 앉은 배연수와 박도윤. 두 사람은 맞은편에 놓인 공감 프로젝트 제안서를 조용히 읽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박경태 회장이 직접 발의한 파일럿 기획이었다. 표면상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을 재정립한다는 구호였지만 실제로는 회장의 마지막 철학이 담긴 공감 기반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한 실험이었고 박경태는 그 실무를 손자처럼 아끼던 조카 박도윤과 이제 막 그의 사람이 된 연수에게 맡긴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 이름 회장님이 지으셨다면서요? 연수가 조심스레 묻자 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이력서 한 장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본다는 뜻에서 지으셨다고 해요. 연수 씨 덕분이죠. 그건 너무 과한 말씀이에요. 전 그냥 그날 그저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었어요. 박도윤은 웃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숙인다. 그리고 회의실 한쪽 벽면에 걸린 오래된 액자를 가리킨다. 그 속엔 박경태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은회색 정장, 백팩을 맨 채 웃고 있는 얼굴.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어쩐지 외로움이 비쳐 보였다. 이 정장, 연수 씨는 어떻게 보세요? 도윤의 질문에 연수는 한참을 바라보다 말한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적 있어요. 진짜 외로운 사람은 옷으로 감정을 숨긴다고요. 말하지 못하니까 겉을 단정하게 갖추는 거라고. 도윤은 놀란 듯 고개를 든다. 정지연 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어릴 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옷차림을 자세히 보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옷자락에서 스친다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오히려 감정을 더 깊게 만들었다. 연수 씨, 박도윤이 처음으로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사실 저도 어릴 적부터 가족에 대해 이상한 벽 같은 걸 느꼈어요. 아버지는 늘 회장님의 뜻만 따랐고 어머니는 늘 뭔가 숨기는 느낌이었죠.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오래된 흑백 사진 하나를 보여준다. 그 사진 속엔 정지영과 젊은 시절의 박경태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뒤쪽 흐릿하게 박도윤의 어머니가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 사진,
누가 찍은 건지 알아냈어요. 제 어머니예요. 그리고 이때 어머니는 회장님을 짝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회장님은 정지연님을 사랑했고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와 정략 결혼을 하셨죠. 연수는 숨을 들이쉰다. 그들의 과거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감정의 그물망으로 엮여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럼 도윤 씨는 전 회장님의 조카고 어쩌면 당신과는 피보다 깊은 같은 시간의 아이일지도 몰라요. 지켜보며 자란 사람이니까. 그 말에 연수는 당황스러웠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하죠? 도윤은 조용히 파일을 닫으며 말했다. 숨기지 않는 거예요. 회장님도 우리도. 회사의 철학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이제는 바뀌어야 해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연수 씨가 해고당했던 그 사유에서 시작되죠. 인간적인 따뜻함은 규칙을 초월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박경태 회장이 직접 들어와 두 사람 앞에 섰다. 생각은 정리됐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단 있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그럼 시작하게. 박경태는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들고 연수에게 건넸다. 그 종이엔 신규 사내보직 인사발령서가 인쇄되어 있었다. 이름 배연수, 직책 사회윤리 경영팀 초대실장, 임무조직 내 공간문화 구축 및 가치중심 교육 프로그램 총괄. 연수는 종이를 받아들고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은 그날 그 정장을 입은 노인의 손만큼 차분하고 따뜻했다. SL그룹 13층 사회윤리 경영팀. 신설된 부서의 벽면엔 아직 페인트 냄새가 남아있고 빈 책상 위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배연수는 직원 아이디 카드와 전산 등록을 마치고 본사 정직원으로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냉랭했다. 회장님이 직접 꽂았대. 노숙자 도와줬다고 실장까지 됐다더라. 우리는 열 몇 년을 다녀도 대리 달기 힘든데. 복도와 사무실을 오가며 들리는 속삭임들. 그 속에서 연수는 단단히 입을 다물었다. 이해받기보다 견디는 쪽을 선택하는 건 익숙한 일이었다. 사회윤리 경영팀의 첫 프로젝트는 인간 존중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한 사내 캠페인. 말은 거창했지만 사내에서 이를 반기는 시선은 거의 없었다. 실장님, 이 포스터 너무 이상적이란 피드백이 왔어요. 막 입사한 주니어 사원 윤가람이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내민다. 상호 존중과 공감이 경영과 무슨 상관이냐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특히 인사팀에서 반발이 큽니다. 연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포스터를 내려다봤다. 거기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인간은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스템에선 아무도 이력서 속 가난을 읽지 않죠. 연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가람이 조심스레 묻는다. 실장님은 그날 왜 그 노인분을 도와주신 거예요? 연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가만히 입을 열었다. 그날 그분은 들여보내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이 말 대신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게 내게 너무 익숙한 눈빛이었어요. 어릴 적 우리 엄마가 공공기관 창구 앞에서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가람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며칠 후 회사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실장의 이력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단 하루 아르바이트한 여자가 갑자기 실장이라니. 그게 우리 회사가 말하는 공정인가? 감성파리로 얻은 자리는 오래 못 간다. 그리고 회의 중
박도윤이 연수에게 말했다. 이 글, 인사팀 내부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있어. 윤 부장이 꽤 심하게 반발하고 있어. 내부 결재권도 줄였다고 하더라. 연수는 놀라지 않았다.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이건 인격 공격이에요. 대응해야죠. 연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시간에 할 일을 하죠. 우리가 말로 이길 수 없다면 행동으로 증명하는 수밖에요. 며칠 뒤 연수는 퇴직자 이력관리팀에 방문했다. 그곳엔 폐기 예정이었던 과거 지원자들의 이력서 수천 장이 파일에 꽂혀 있었다. 그녀는 그중 낡고 접힌 한 장을 꺼냈다. 박경태 이력서, 작성일자 1973년, 소속 산풍기전, 특기사항 고졸, 독학, 세탁소 아르바이트 경력, 지원 동기 가난을 멈추기 위해. 이게 그분의 첫 이력서였군요. 연수는 종이를 조심스레 덮었다. 이제 우리의 캠페인 시작 문구가 생겼네요. 며칠 뒤 사내 메일과 전광판에 동시에 게시된 공감 캠페인의 슬로건. 이력서는 그 사람의 과거이자 미래입니다. 가난도 상처도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박경태 회장이 마지막으로 연수를 찾아왔다. 자넨 내 청춘의 실수들을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일세. 내가 회색 정장을 입은 이유가 뭔지 아나? 연수는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다. 흰색은 자신이 떳떳하단 뜻이고 검정은 숨기겠다는 뜻이지. 회색은 그 사이에 있는 인간의 중립. 그리고 후회란 뜻이야. 그는 회색 정장 자락을 펴며 웃었다. 그런데 자네는 흰 셔츠를 입고도 당당하더군.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네. 연수는 작게 웃었다. 전 아직 선택한 게 아니라 배워가는 중이에요. 다만 확실한 건 있어요. 제 어머니는 절 그렇게 키우셨거든요. 박경태의 눈가에 고인 감정이 순간 번졌다. 그는 한 발 물러서며 말한다. 이제 이 회사는 자네에게 하나의 집이 되겠군. 그리고 회사 구내식당 벽면에는 조용히 하나의 이력서가 걸려 있었다. 그 어떤 사람도 읽지 않았던, 그러나 한 여자의 인생을 바꾼 이력서 한 장. 이름 박경태. 지원 동기 가난을 멈추기 위해. 서울 서초동 고요한 골목 어귀.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마레 비앙카는 정오에도 조용했다. 평소 기업 회장들이 단독 미팅이나 언론을 피할 때 찾는 곳이기도 했다. 이곳 창가 모서리 좌석. 박경태 회장과 배연수 실장이 마주 앉아 있었다. 자네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여길 정해버렸군. 박경태가 먼저 웃으며 말했다. 연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어머니와 외식다운 외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사실 오늘이 이런 식당은 처음이에요. 그래. 박경태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정이 배어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 연수는 이런 자리가 비공식 미팅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대화는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연수 양. 박경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자네는 어릴 적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했지?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절 혼자 키우셨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으셨어요. 마치 없던 사람처럼. 혹시 유치원 졸업식 날 다른 아이들이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자네는 혼자였던 기억 없나? 순간 연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기억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왜 그걸 아세요? 박경태는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그때 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 지연이가 절대 오지 말라고 했지만 난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었어.
회장님께서요? 그래. 널 본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어. 그 이후로는 사진 한 장, 영상 하나도 없었지. 연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는 절 사랑했어요. 정말 열심히 키우셨어요. 하지만 가끔 눈을 감고 울 때마다 난 그게 외로움이란 걸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박경태는 포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손수건을 꺼냈다. 그날 널 안아보지 못한 게 지금껏 내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지. 식사가 끝날 즈음 그는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법률 문서였다. 제목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서 초안. 내용 친부 박경태, 친모 정지연. 신청인 배연수. 이건 자네가 결정해야 해. 난 강요하지 않아. 다만 자네가 원한다면 내 이름을 아버지란 칸에 새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일 뿐이야. 연수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손끝으로 서류를 더듬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회장님은 정말로 저를 사랑하지? 박경태는 단호히 말했다. 그게 내 인생이 얼마나 늦은 사랑인지, 얼마나 비겁한 후회에서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지만, 이제라도 내 전부를 걸고 증명하고 싶어. 이름이 아니라 삶으로. 그 말에 연수는 끝내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한 방울 천천히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라. 그는 미련한 사람일 뿐이지 나쁜 사람은 아니란다. 그땐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박경태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연수는 고개를 들며 또렷하게 말했다. 이 회사에서 제 존재가 감성파리가 아니라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누구의 딸이 아니라 배연수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박경태는 웃음을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는 자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게.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함께 정문 앞에 섰다.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그때 기자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회장님, 이분은 누구십니까? 딸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경호원이 막으려는 순간 박경태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 기자를 향해 천천히 말한다. 네, 이 친구는 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맞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수를 향해 번쩍였다. 그 순간 그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본사 로비는 말 그대로 전쟁터였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건물 앞을 에워싸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향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회장의 숨겨진 딸이라던데 사실입니까? 공채도 안 거치고 본사 실장이라뇨. 낙하산 아니에요? 사내 캠페인이라는 게 결국 이미지 세탁용이었습니까? 직원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누구도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13층 사회윤리 경영팀. 배연수는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뉴스를 지켜봤다. 회장, 친딸로 추정되는 인물 본사 배치 논란. SL그룹 내부 반발 감성 경영의 그늘. 그녀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다. 어차피 올 거였어. 진실이 알려지는 순간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건 박도윤이었다. 그 역시 피곤해 보였다. 밖에 난리예요. 오늘 임원회의도 긴급 소집됐고요. 윤 부장 측에서 이사회에 연수 실장의 보직 재검토를 정식으로 상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름이 알려졌다고 다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었네요.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에요.
하지만 연수 씨, 포기하면 안 돼요. 연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물려준 이름으로 끝까지 가보려고요. 같은 시각 회장실. 박경태는 비서실장과 법무팀장, 홍보실장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엔 연수가 어릴 적 그렸던 분홍색 크레파스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건 그 아이가 5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엄마 손잡고 꽃길을 걷는 장면이었죠. 난 그 꽃길에 한 번도 같이 서보질 못했어요. 그런 나를 지금 이 회사가 판단하겠다고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언론의 반응이 심각합니다. 대응을 위해선 연수 실장님의 사임이 최소한의 카드일 수 있습니다. 박경태는 조용히 손에 쥔 그림을 내려다보다 입을 열었다. 아니, 내가 걸겠네. 지금 그 아이가 물러나야 한다면 나도 이 자리를 내려놓겠네. 방안이 술렁거렸다. 회장님, 지금 그 말씀은 이 회사는 40년 전 내 한 장짜리 이력서로 시작됐네. 그 이력서엔 가난을 멈추기 위해라는 이유 하나만 있었어. 지금 그 아이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회사에 서 있네. 그걸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 회사는 이제 내 회사가 아니지. 임원회의. 긴장감이 팽팽히 흐르는 가운데 박도윤이 연수와 나란히 앉았다. 윤 부장을 포함한 일부 임원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사적인 관계로 주요 보직을 주는 건 비상식적입니다. 사회적 윤리팀이 아니라 사회적 논란팀 아닙니까? 기업 이미지 손상이 심각합니다. 회장님도 책임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때 연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어떤 시험도 보지 않았고 어떤 스펙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건 단 하나, 그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했던 사람에게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녀는 파일을 꺼내 임원들 앞에 내밀었다. 이건 지난 3주간 저희 팀이 수집한 현장 직원들의 인터뷰 보고서입니다. 거기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사람으로 봐준 건 처음이었다. 연수 실장, 우리랑 눈높이 맞춰서 밥 먹어주는 사람입니다. 박도윤도 자리를 일어나 말을 이었다. 이 회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치는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을 버린다면 앞으로 어떤 인재가 여길 믿고 들어오겠습니까? 잠시의 정적. 그리고 박경태가 조용히 일어났다.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마디만 더 하죠. 그는 천천히 말한다. 그 아이는 내 딸입니다. 그건 필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맺은 인연입니다. 그리고 난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박경태 회장은 공식 발표를 통해 은퇴를 선언한다. 그리고 배연수는 사내 뉴스레터에 짧은 메시지를 남긴다. 이름보다 마음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누구의 딸이기 전에 단 하루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13층 그녀의 책상 위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다. 회색 봉투, 보낸 사람 익명. 내용은 단 한 줄. 그날 당신이 내게 해준 말. 덕분에 오늘 살아갑니다. 연수는 천천히 봉투를 접으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는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사람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에 남은 사람이었다. 봄의 시작 3월. SL그룹 1층 로비 벽면에는 새로 설치된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스크린에는 사내 캠페인의 새 타이틀이 올라왔다. 이력서, 그 다음 페이지. 마이너스 우리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마이너스. 사회윤리 경영팀은
이제 공식 본부 직속 조직으로 격상되었고 배연수 실장은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배경이나 가족이 아니라 실행력과 신뢰로 얻은 자리였다. 그날 오전 박도윤은 연수의 책상 앞에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다. 오늘 오후 회장님, 아니, 박 전 회장님께서 우리 둘 다 점심에 초대하셨습니다.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꽃 피는 날엔 꽃을 보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저녁엔 가족 사진 찍자고 하셨어요. 어머님 영정사진 앞에서요. 연수는 잠시 멈칫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그걸 좋아하실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면 무척 좋아하실 거예요. 어제도 내 꿈에 나타나셨거든요. 흰 원피스를 입고 웃고 계셨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은 30년 전 어른들의 비극을 넘어 다음 세대로 흐르는 화해의 시작이기도 했다. 오후 은퇴한 박경태는 성북동 작은 정원주택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다. 한 손엔 오래된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자네들, 이게 뭔지 아나? 그는 낡은 봉투를 열어 오래된 지원서 사본을 꺼냈다. 박경태, 정지연, 박도윤 부친, 배연수 모두가 과거 이 회사에 혹은 이곳에 얽힌 인연의 이력서들이었다. 이걸 보면서 깨달았지. 우리는 다들 이력서를 쓰며 살았다는 걸.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요약본을. 하지만 그 속에 담지 못한 진짜 이야기가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회사를 바꾸는구먼. 그는 연수에게 오래된 명찰 하나를 건넨다. 1989년 SL 창립 멤버용 배지. 그것은 정지연이 당시 회사를 잠시 도왔을 때 사용했던 임시 배지였다. 그때 난 이 이름을 잃었지. 그리고 지금 다시 이 이름을 자네에게 돌려주는 거야. 연수는 배지를 꼭 쥐었다. 엄마의 이름이 이제 제 일터에 다시 돌아왔네요. 해질 무렵 한강변에 조용히 세워진 기념석 하나. 작은 청동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억의 벤치. 그날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사람을 기억합니다. 박경태 올림. 이곳은 연수가 박경태를 처음 도왔던 그 장소. 그날의 겨울, 눈 내리던 벤치가 이제는 햇살 아래 고요한 벤치가 되어 있었다. 박도윤은 벤치에 앉아 연수에게 말했다. 이 벤치, 누가 봐도 그냥 벤치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둘에겐 시작점이었죠. 연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이 벤치 위에선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정장 입은 사람도 낡은 코트 입은 사람도 똑같이 앉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마음이 회사 전체로 퍼졌어요. 기적이라 부를 만큼. 이후 SL그룹은 익명지원제, 사회 이력서 제도, 직원 인생 인터뷰 프로젝트 등을 도입해 국내 최초로 사람의 인간적 서사를 기업 문화로 편입시킨 곳으로 기록된다. 그 모든 변화의 첫 페이지에 배연수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해 봄 본사 로비에서 열린 임직원 대상 강연. 강연대 위에 선 배연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이 회사에 이력서 한 장 없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게 제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압니다. 그건 제 가장 강력한 진실이었다는 걸. 그녀는 사방을 둘러보며 부드럽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말을 맺었다. 이력서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종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속에 이름만이 아니라 마음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결국 사람이니까요. 박경태는 관중석 뒤편에서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그의 눈에는 자그맣게 그러나 분명한 물기가 맺혀 있었다. 그가 만든 회사가 이제야 사람을 기억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리고 연수는 그날 저녁
자신만의 이력서를 새로 쓰기 시작했다. 컴퓨터 자판 위에 그녀의 손이 멈춰 선 곳엔 이 문장이 첫 줄로 기록되었다. 나는 사람을 기다릴 줄 아는 회사에서 사람을 기다려준 단 한 명의 실장이 되고 싶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이력서엔 더 이상 출신 대학도 직무 경험도 없었다. 대신 한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흰 셔츠에 미소 짓는 얼굴. 그리고 그 아래 배연수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 우리가 쓰는 이력서는 단지 경력을 적는 종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도운 그 노인처럼 누군가의 진짜 얼굴을 알아보는 것. 그게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오늘도 따뜻한 선택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